DNA를 가지고 아주 흡사한 몽타주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신체 구조들을 조금씩 알아내 왔잖아요. 네. 이걸 뚜렷하게 종합해서 알아내요. 이런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런 형태일 거야를 추론하는 것까지 발전했어요. 와,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군요. 그럼 그렇다면. 너무지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자, 2부에서는 과학수사, 아까 CSI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과학수사로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곤충을 이용한 과학수사도 있고요. 곤충. 곤충이요? 법곤충이라고 해서 오. 야산 같은 데서 시신이 발견이 되면 이게 언제 여기 유기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신이 발견되면 자연으로 사람이 돌아가기 위한 수많은 곤충들이 모여요. 미국에서 그런 거 실험을 하는 그 팜이 있어요. 팜이 바디 있다고. 네, 바디팜이 저 있다고. 가봤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다양한 형태로 햇볕이 드는 곳 아니면 콘크리트 뭐 나무 밑 다양하게 시신을 내장해 놓고 연구를 하는데 부패를 연구하는데 가서 제가 도대체 이 시신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했더니 기증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학 연구용으로 이제 기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거기는 범죄 예방을 위한 명목으로 또 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곤충들이 알을 낳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곤충에 대한 알이 성장하는 것들은 다 연구가 이미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몇 센치 알이 발견되면 얘네들은 시신이 발견되면 오는 속도가 어느 정도 걸리고 그 알이 얼마 정도 자랐으니까 이 시신은 언제쯤 여기 유기됐을 거야를 굉장히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수사에 대해서. 과학수사 중에 특히 우리 안 될 과학이니까 그렇죠. 물리학을 응용한 수학과 물리학을 응용한 혈흔 아, 형태 혈흔.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요, 네. CSI 드라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네. 과학수사를 해오셨습니다. 오. 우리 선조들이 정말 지혜롭기도 하지만 네.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애정이 있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해서 무원록이라는 것을 제작을 했죠. 네. 신주 무원록. 이거는 이제 뭐냐면 무원록이라는 말은 억울함, 원망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아, 원망이 없게 하라. 원망이 무원. 없도록 수사를 해라. 이 무원록들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아, 정말요? 이걸 이때가 어떻게 생각하셨지? 어. 이분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시신에 대한 연구들이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려웠던 상황이죠. 네. 시신을 해부한다고 돌아가신 분들을 어. 이건 정말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죠. 근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후에는 이제 또 가족을 설득해가지고 네네. 부검을 하기도 해서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런 범행 도구 같은 것들을 사진이 없으니까 다 그려서 아. 이제 다른 사건이 났을 때 유사한 범행 도구가 쓰였느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저 집을 그려놓은 거 보면 이제 범죄 현장인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네. 옛날에도 저렇게 다 그려서 그림을- 남겨놓은, 와, 되게 신기하네요. 여죄나 유사성을 한번 밝히는데 쓰셨던 것 같아요. 어. 참 대단하시죠. 그러니까요. 검시를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시를 해서 사인을 밝히는데 이때는 과학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독극물이나 약물을 감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다양한 것들로 감정을 했어요. 오. 그래서 그때 쓰인 물건들을 우리가 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물건인데 범죄 수사에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법자를 붙여요. 포렌직을 붙이는 거잖아요. 네네. 포렌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법을 붙입니다. 의학도 범죄 수사에 활용하면 법의학이 되는 거고 치의학도 범죄 수사에 활용되면 법치의학 이렇게 법자를 붙이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법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방계법은 뭐냐면 사람이 사망을 하면 얼굴의 색깔이 다 달라요. 약물 중독이나 가스 중독이나 네네. 다양한 이유로 사망을 했을 때 얼굴 색깔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되면 네. 독극물이 아마 사인일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입에다가 쌀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 쌀을 꺼내서 네. 닭한테 먹게 해요. 어. 그리고 닭이 죽으면 네. 독살로 수사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과학수사가 면면이 우리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이 결국은 좀 정리가 된 것이 이제 흠흠신서, 정약용의 흠흠신서를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죠. 고민하고 또 생각해라. 아, 저는 이 책을 다 샀는데요. 와, 진짜 내용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예를 들면 기억이 나는 게 12살 되는 소녀가 사망을 했다.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고리를 입고 있는데 맨살에 칼이 들어간 흔적이 있고 저고리에는 칼자국이 없다. 네.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서 칼에 찔렸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요. 오.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범죄 수법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오, 거의 그 시절의 프로파일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CSI와 프로파일러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했던 분이죠. 그런 맥락을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현대의 과학수사로 한번 넘어가는데요. 현대 과학수사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셜록 홈즈가 추리할 때에 어떤 방식을 쓰는지 아시죠? 가설을 설정하고요, 나가서 검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증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채택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하고 또 다른 가설을 설정하고 이 사이클을 돌아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집에 사람이 사망했는데 이 창문 유리가 깨져 있다. 그럼 이게 침입구일 거야 라고 가설을 설정하죠. 네. 네. 그리고 현장을 돋보기를 들고 가요, 셜록 홈즈가. 네. 그런데 유리가 집 바깥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 가설이 잘못됐구나. 이건 도주로구나. 근데 그렇죠. 왜 문을 두고 창문으로 나갔을까? 그럼 문이 잠겨 있었어야 되나? 열려 있었어야 되나? 침입구가 불분명한데 도주로가 거기라면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나요?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 아는 네.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누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급하니까 나가요. 창문 유리를 깨고 도망간 거예요. 음.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그렇다면 그 시간대에 누가 왔다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 검색을 해봐야겠죠. 그 이어져 가는 것이 이제 추리죠. 그렇게 나가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현대 과학에서는 혈흔 형태 분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 혈흔 형태 분석. 여러분들 CSI나 그 범죄 영화를 보시면 범죄 현장에 나가서 CSI원들이 엎드려가지고 막 자로 계산을 내서 긴 이런 선들을 이렇게 쭉쭉 연결해 놓는 게 있어요. 레이저선, 특히 총이 발사되면 탄 피가 꽂혀 있던 벽에서 레이저 같은 걸 꽂아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들어가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봤습니다. 맞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걸 봤어요.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걸 왜 하냐 하면 지금 이 현장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공격당했는지를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는 겁니다. 그걸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사건 내용.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네, 여러분들 같이 추리 가는 겁니다. 사건 내용. 사건 내용이 뭐냐면 A와 B가 한적한 산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A와 B 중에 내 친구 A를 망치로 머리를 마구 때려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가다가 옆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숨어서 보니까 금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피를 흘리고 있는 친구를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네. 네. 끌어안고 막 어깨에 메고 막 겨우겨우 산길을 내려와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네. 수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경찰이 신고자인 A를 살인 용의자로 지목을 해버려요. 물론 이제 수사에서 여러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속에는 그렇죠. CCTV도 없고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과학적인 단서를 찾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의복 혈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옷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신고자가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친구를 막 끌어안고 내려오다 보니까 피가 이렇게 많이 묻었다. 오. 이해가 되죠. 특히 이게 지금 범인이 아니고 신고자가 입고 있었다. 신고자인 거죠. 신고자가 이제 범인으로 지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옷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일리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왜냐면 같아요. 피가 여러분 신체에서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죠. 아, 머리는 조금만 상처가 나는데 피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와,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다량의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음. 뒹굴고 넘어지다 보니까 묻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뒷면 사진을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네킹 같은 옷을 입혀놓고 진술을 너 어떻게 안고 어떤 상태로 내려왔어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피가 묻어있는 상황이 맞는가. 네. 근데 앞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뒷면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포착이 됩니다. 뒷면에서. 가장 의심스러웠던 장면이 뭐냐면 저 우측 어깨에 뿌려져 있는 피들이에요. 자, 이렇게 오. 보면 오. 어깨로 이렇게 메고 왔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중간에 잘 들여다보면 뿌려진 피들이 있습니다. 뿌려진 저렇게 피.
원형의 타원이 생기면서 길쭉하게 꼬리가 생긴 피들이 있어요. 네네네. 있네요. 오, 네네. 저렇게 뿌려진 피를 의심하고 들여다보면서 저 피들의 각도를 측정을 합니다. 자, 이게 왜 각도를 측정해야 되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는 4개의 핏방울로 저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옷에 피어 있는 4개의 핏방울을 이제 확대한 사진입니다. 네. 혈흔을 분석하는 기본 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피는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지름의 크기가 다르다. 위에서 뚝 떨어진 피는 지름이 크겠죠. 그렇죠. 그냥 네. 동그랗게 되겠죠. 동그랗게. 네. 약간 날아온 피는 어떨까요? 물체에 맞으면서 밀려나기 때문에 좀 작아지겠죠. 네네. 자, 65도, 45도, 20도. 각도가 변할 때마다 핏방울들이 길어지죠. 네. 네. 그래서 지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저렇게 지름의 크기를 재면 네.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사인, 코사인. 그걸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아크사인 값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각각의 지름을 재서 날아오는 각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4개의 핏방울은 이렇게 각각의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름을 재면 네. 상막함수에 대응을 해서요. 네. 이 피는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아크사인 값을 구하면 몇 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피 같은 각도. 그렇게 해서 이제 4개의 핏방울을 저렇게 각도를 측정을 합니다. 네. 네. 자, 또 넘겨주시죠. 각도가 다 다르죠. 조금씩 다르네요. 14도, 네. 뭐 12도.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 각도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팀 자, 저렇게 방향으로. 되는 거죠. 저 4개의 핏방울은 저런 각도에서 날아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오리진을 찾는다 그러거든요. 네. 네. 뿌려진 오리진에 저게 중첩돼서 모여지는 곳이 뿌려진 곳이죠. 한 곳에서 피가 이렇게 뿌려지면서 4개의 핏방울이 형성이 된 거죠. 네. 한 곳에서. 네네네. 뿌려진 장소가 나왔잖아요. 네네. 옆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옷의 옆면.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요? 딱 그 선들이 모여지는 곳이 있죠. 대략 저쯤 됩니다. 자, 여기에서 피가 뿌려졌어요. 내 어깨 위로.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들 범행을 저질러 보지도 않으셨고요.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보지도 못하셔서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시는데 그렇죠. 이겁니다. 제가 물통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옷을 입은 사람이요. 네. 네. 피해자의 머리를 공격할 때 네. 범행 도구에 묻어있는 피가 이때 뿌려진 거예요. 망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때 망치에 묻어있는 피가 다시 때릴 때 내 어깨 위로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게 되면 오른손잡이이고 머리 쪽에서 뿌려졌다. 그러면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범행 도구를 그때까지 들었어야만 저 핏방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혈흔 형태를 분석을 하면 범죄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혈흔 가지고 과학적인 이 증거를 옷을 가지고. 입은 사람이 범행 도구를 사용했을 때에만 나오는 각도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증거 능력이 있죠. 음.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네. 범행의 동기는 뭐지, 왜 이런 방식을 썼는지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되죠. 이제 이런 사례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가 싸웠어요. 근데 싸우다가 아내가 칼에 찔려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우리 아내가 원래 다혈질이어가지고 칼을 들고 오더니 내 앞에서 죽는다 그러더니 자기가 자기 배를 찔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뭐 범죄 상황인지 아닌지 지금 둘만의 진술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이 혈흔 형태 분석관들이 많아요. 경찰이 CSI 요원 중에 이제 교육을 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찌를 때 빼서 찌를 때의 핏방울의 각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내가 찔렀을 때 찔렀을 이렇게 때. 내가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있죠.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찔렀을 때 휘두른 각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휘두름 흔적이 나온 거야. 이거는 본인이 할 수 없는 피해 각도야. 범행 도구에서 뿌려진. 그러면 누군가요? 이건 다른 사람이 찔렀다는 거잖아요. 그럼 현장에 누구 있었어? 우리 둘이 싸웠는데요? 그럼 네가 범인인 거야. 와, 근데 혈흔이 진짜 되게 중요하네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혈흔이 굉장히 현장을 재구성하는 엄청난 과학으로 발전을 한 배경이 200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이요? 경찰에서. 되게 얼마 안 생각보다는 됐죠. 얼마 안 됐네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발전을 해서 네. 다양한 범죄 현장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현장이 재구성되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들이 행동 분석을 할 때 네. 과학적인 단서를 가지고 행동 분석을 하는 거지 여기서 찔렀을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흔 용어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혈흔이 신체에서 뿌려지는 혈흔이 있고 입에서 나온 호기 혈흔이 있고요. 내장에 손상이 되면 입으로 뿜어지는 혈흔이 있고 뿜어졌는데 내 벽에 맞고 튕겨 나온 또 각도의 혈흔이 있어요. 그리고 문질러진 혈흔이 있고
네. 풀이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혈흔에 대한 연구들이 이렇게 용어가 정리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혈흔 형태 분석이 끝나고 나면 뭘 하게 되죠? DNA 채취를 하죠. 아, 그렇죠. 아, DNA 채취. 네. 자, DNA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뭐까지 알 수 있을까요? 혈액형, 병력, 나이대라고 얘기해 주시고. 병력은 나오고. 아, 잘 모르시는구나. 교수님들 잘 모르시는구나. 누가 나왔어요? 성씨. 성씨가 나온다고요? 예. 이게 부계 DNA를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네. 가문이 나와요. 데이터화 되어 있는 그 성씨의 가장 인접한 DNA 그래프가 나오면 성씨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수사팀에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와. 성씨까지. 진짜 대단하네요. 와, 성씨 또, 대박이네요. 또 할 수 있는 거. DNA를 가지고 아주 흡사한 몽타주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신체 구조들을 조금씩 알아내 왔잖아요. 네. 이걸 그렇죠, 종합해서 이런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런 형태일 거야를 추론하는 것까지 발전했어요. 와,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군요. 그럼 너무 그렇다면. 심한. 그래서 이제 DNA하고 특히 목소리로 몽타주를 그려요. 목소리로 아, 성대 모양이 어떻게 될 거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목 구조가 어떻게 될 거고. 얼굴 두상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어. 데이터가 있어요. 형제나 자매들 보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목소리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형제들. 그래서 지금 과학수사는 이렇게 현대의 과학수사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AI와의 어떤 문제들도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마무리로 좀 말씀드리면 SBS 의 창립 특집으로 AI와 대결을 한 게 있어요. 인간의 대결을 한 게 있었어요. 오. 방송. 인간과 AI 대결을 하는데 몇 개의 테마, 뭐 골프도 했었고. 네. 네. 저는 뭘 했냐면 5명을 임의로 선발해서 네. 네. 폭탄을 들고 공항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분들하고 도착하면 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한 5분 걸리거든요. 5분 동안 질문을 해서 폭탄 든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폭탄 든 용의자를 찾는 거예요. 그쵸, 그쵸. 용의자. 근데 AI는 뭘 했냐면 오는 동안에 카메라 설치해놓고 AI가 표정 변화를 읽어냈어요. 오. 그래서 표정 변화를 읽어내면서 용의자를 찾는 AI와 표정과 목소리와 대화 내용을 진술을 분석해서 용의자를 찾는 저와 대결을 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비겼어요. 저도 찾고 AI 찾았어요. 정말 제가 놀란 게 네. 저는 사실 거의 한 25년 이상의 경험이잖아요. AI가 지금 거기 오는 짧은 그 시간에 표정 변화를 갖고 용의자를 찾는다고? 이걸 느끼니까 와 진짜 소름이 끼치네요. 와. 그런데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속도는 빠를지 모르지만 인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마음의 깊이는 인간만 이해한다. AI가 표정으로 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범인으로 지목된 용의자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AI를 활용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맞아요. AI는 저희가 아직도 얘기를 하지만 AI 끝에 붙는 저는 괄호에 생략돼 있는 거는 AI 툴이거든요. 네. 툴이에요. 도구예요. 맞아요. AI는 우리가 도구로서 해야 되는 거지 그 자체를 대체하는 거는 저희도 조금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현직에 남아있는 CSI와 프로파일러들은 네. 그들의 역할이 결국은 원통함이 남지 않게 하라는 선조들의 뜻을 따라서 자기들의 소임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밝히고자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이 모토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진짜 저 말이 너무 멋있네요.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과학의 힘만이 그렇죠. 네. 정말 진실을 피해자의 그렇죠. 억울함을 풀어주죠. 풀어줄 수 있다는 근데 이제 이게 과학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개입되는 지점은 그런 겁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요. 과학수사요원만 과학을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범죄자도 과학을 응용합니다. 범죄자도 과학을 응용하고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을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범인으로 지목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 네, 과학적인 결과만 가지고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너무 좋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생각해 볼 것들을 오늘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